윤동주의 시 경향에 관통하는 지배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윤동주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는 지식인 계층이었단 말이야. 일본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집안 대대로 되게 지식인 계층이었고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무엇을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에 복무해야만 하는가, 이 지성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되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과정이 항상 시에 녹아들었고 그 지배적인 정서, 거기를 관통하는 정서는 부끄러움, 그런 가운데 달라지기로 한다. 미지적으로 변해요. 현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뭔가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뭐 그냥 방만하고 게으르고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똑같은 어떤 그런 과정의 시를 연출을 하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시부터 보시면 첫 번째 행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잃어버리다 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저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저 책 잃어버렸어요, 준비물 잃어버렸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체적으로 나쁠 때 쓰죠. 선생님 잃어버려서 너무 기분이 막 이렇게 막 나른 동물 같아요,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대체적으로 잃어버리다라는 개념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개념은 아닐 것 같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방황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동전 같은 거 막 찾고 그 다음에 핸드폰 어떠는지 분명히 핸드폰 호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고 막 이런 거죠. 그죠?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더듬고 그러니까 계속 탐색하고 내가 어디 잃어버렸는지 막 계속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걸 찾는 거를. 어쨌든 길에 나아갑니다. 길이라는 건 좋은 시간인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핵심 단어인 것 같기는 해요. 돌과 돌이 끊임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 전반적인 지배적인 심상,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떤 심상이 쓰였기 때문에 가능할 건가? 눈으로 봤으니까 시각 심상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돌담이 이렇게 있고 길은 얘를 따라서 이렇게 둥그렇게 있다고 칠 때 그 담은 다 돌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쌓여진 그런 담인 것 같고요.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여오고 게다가 쇠문까지 있어요. 꽉 잠겼고 닫혀있고 그 그림자만, 어둠의 그림자만 이렇게 길을 들이우고 있고요. 계속 시각적 심상 나오는 가운데 어쨌거나 이 화자가 여기 안을 통과해가지고 열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길 탐색은 저녁으로 갔다가 저녁으로 가서 다시 아침으로 갔다가 아침에 다시 저녁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길이라는 곳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연속. 좋아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길을 가는 그 어떤 행로는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눈물이 났대요. 역시 힘든 화자의 어떤 그 길 탐색 과정이 느껴지고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왔죠, 부끄럽다. 근데 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더 좋은 날, 더 발전된 날로 가는 어떤 경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나쁜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푸르다라는 것도 우리 예를 들면 고전 시가에서도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이상적이고 뭔가 양심적이고 이런 걸 상징하거든. 어두운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푸르다라는 것은 좋은 시야인 것 같고, 말하자면 뭐 S는 P다 같은 측면이었으면 하늘은 푸르다지, 그지? 그러면 내 상황과는 눈물 짓고 철문은 닫혀서 굳게 잠겼고 막 그림자 그리웠고 화자 같은 눈물 나고 막 이런 상황에 비해서 하늘이라는 것은 대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 그지? 여기가 말하자면 핵심 연이 될 텐데 대조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아, 뭔가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본래적 자, 원래 회복해야 되는 자 같은 게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풀 한 폭이 없다는 건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암울해져 버렸고 닫혀버렸고 어둠의 공간이 돼버렸고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역시도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생명력이 없는 이 곳을 걷는 것은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아, 얘가 찾고자 하는 다른 자, 다른 존재감은 요 어디께 이렇게 숨어있나 보다.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뭔가 얘를 찾아서 떠나는 산만리인 것 같고, 다음 저쪽엔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자, 윤동주가 얘기한 두 개의 자가 딱 튀어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이것을 찾고자 함이래요 하고 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짚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 윤동주가 말했던 현실적 자아를 자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나 있을 건데, 이걸 기억이라고, 이건 니은이라고 한다면 얘와 얘는 기억 니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첫 번째 내가에서는 뭘까? 맥락상 현실적 자가 기억, 이상적 자가 니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나, 주체 나는 현실적 자야, 이상적 자야? 내가 찾아야 돼, 누군가를. 또 잃어버린 걸.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데 있겠지. 그러고 보면은 첫 번째 자아는 그냥 지금의 나가 열심히 이상적 자를 찾아서 떠나야 되지. 그러고 보면은 잃어버린 것은 별거인데 이상적인 나, 뭔가 내가 달라져야 할 나, 이런 걸 찾아서 떠나겠다.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 위기를. 이런 내용의 내재적으로 읽으면 이런 현대시였습니다. 주제의식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 시의 화자는 나고 대상도 나예요. 근데 윤동주의 시, 적어도 교과서에 실린 모든 작품은 다 이렇게 분석이 돼. 물론 다르긴 해요. 여기서의 나는 현실적인 자하고 대상은 이상적인 자아죠,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에요? 잃어버렸대요.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얘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정서나 태도를 할 때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부끄러움을 통해서 다시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즉 달라지기로 했어요. 좀 더 이상적인 나로 변모하기로 했어요. 뭐를 보니까, 뭐를 보고선 그걸 깨달았죠? 하늘. 그러고 보면 하늘과 준다면 하늘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을 대변해주는 매개체라기보다는 나를 달라지게 하는 어떤 반성의 매개물, 성찰의 매개물이 되는 것이지, 내 상황을 대변하거나 내 상황을 보여주는, 나랑 일치되는 상황의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일단은 8번에 1번 리을이 틀렸죠, 그죠? 화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1번. 영탄적인 어조를 활용함으로써 화자의 위지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아가 아니라 몇 번이에요? 미안해. 5번. 상징적인 시워드를 전개함으로써 화자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다. 다 사실은 이걸 그냥 말하자면 단도직입적으로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길을 가다가 뭐 길을 잃어버렸고 뭐 길은 근데 가시밭동물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데 거기 안에 내가 있는 거 다 하나하나 짚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지.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는 상징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길이 길이 아니고 무슨 뭐 그 뒤에 넘어 있는 뭐 자아가 어떤 존재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사실은 허투루 짚을 수가 없는 시죠. 굉장히 분석틀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윤동주 시인이 칭송받고 칭찬받는 이유가 있겠지. 자, 7번. 윗글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로 적절한 것은 그게 1번이죠, 그죠? 상실감을 느꼈지만 이에 대해서 상실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나의 본래적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비문학 제시문 바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제시문이 예술 지문인데 사실은 한 고등학교 3학년 모평이나 고등학교 2학년 말모평 정도의 난이도는 돼요. 근데 그냥 천천히 짚어 읽으면 사실 어려울 것도 아니야. 근데 말하자면 시험이라는 거에 노출됐다고 생각하고 약간 글에 집중이 좀 안 되니까 안 읽힌다는 생각이 들 뿐. 자, 근대 초기의 합리론, 서구 유럽에서 유행했던 합리론이라는 이놈의 논객들은 이성에 대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이 사람들을 관통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이성의 문제였어요. 이성적인 고찰. 그러니까 예술 영역같이 미적 감수성이 필요한 것은 다분히 이거는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대. 우리가 말하자면 연구할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연구할 철학이나 논리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린다. 논외라는 말이 뭔데? 우리가 토론하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예술 영역에 대한 감상 같은 게.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그럼 수영아,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문이 뭐였을까? 이성 중시라고 하는. 다리 똑 떨어져야 돼. 이런 이성을 중시해갖고 예를 들면 뭔가 문제를 내줬을 때 논박의 여지 없이 딱 그 솔루션이 딱 하고 나왔어. 그러므로 뭐 X는 3 이런 식의 답이 나왔어. 이런 학문이 뭘까? 니는 실컷하는 거 있잖아. 수학. 너무나 답이 명쾌하잖아. 답이 오케이 하고 떨어지잖아. 또 비슷한 값으로. 과학, 자연과학. 얘네들은 검증 가능하잖아. 어쨌거나 새로운 논리가 나오고 새로운 논리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가 대번에 검토가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예술, 포함, 문화. 사실은 니는 객관식 시험을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떤 교육과정이 주는 정답이라는 게 있지만 문학을 감상하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이 또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성론자들, 합리론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검증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자의적이라는 건 내 멋대로 한다는 거야. 작가 마음대로고 감상한 사람 마음대로라는 거야. 세계의 신비를 풀어가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간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자가 풀이할 수 있겠고,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했으니까 얘네들을 비판하고 나섰고요. 비판의 주체는 바로 칸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자지요.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위거하여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쳐놓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적 감수성이란 말은 뭘로 대신했냐면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성에 못지않은 의상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100% 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에 가깝다. 이것도 어쨌거나 어느 정도 증명할 만하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취미 판단 이론이라는 그의 논리랍니다. 예술작품을 어떤 평가질 하는 그런 논리를 칸트가 내세웠어요.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추는 뭐야? 아름답고 추하다는 개념이지, 그치? 말하자면 미술을 논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미감적 판단형의 행위이다라고 했어요. 미감적 판단형의 행위가 들어가고, 사실 판단이라는 개념은 무엇은 무엇이다 하면서 정의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김수영은 잘생겼다 라고 하는 거는 판단의 영역이잖아, 그치? S는 P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이게 명쾌하면 명쾌할수록, 검증되면 검증될수록 이건 과학적인 논리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S는,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풀이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서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 그래서 이성이 중시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수러 P가 보편적인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에서 주어 S에 부여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관통하는, 예를 들면 논리학, 이성 중심의 과학적 사고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가진 특성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뭐 규정적이다, 이런 말들이 다 하나로, 그냥 꼬치 하나로 이렇게 얽어 묶일 수 있는 거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수학이나 과학 영역은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야. 논리학 이런 거는.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인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 쾌,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위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논리학을 펼치려고 해도 이거는 주관적인 걸 떠나기는 또 힘들대. 그래서 그냥 일반적 규정적 판단이랑은 좀 다르대요.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평가도 가능해진대. 예를 들면은 여기를 벗어나서 뭐 동상고 1학년 남학생들은 잘생겼다 라는 것들도 논리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는 다분히 감상문 영역이어서 주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하자면 과학 영역이 명제라고 지금 치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해봐.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좀 보편화돼서도 또 논리가 선대. 하지만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적인 대상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즉 복수의 대상을, 복수는 2개 이상이라는 얘기고,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인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 영역은 될 수 없습니다. 한 명제는 하나의 뭐 작품 또는 하나의 어떤 가치, 이것만 평가 가능해. 하지만 얘네들은 보편화돼서 조금 더 묶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인 중명을 관조해서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서 순수하게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그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만을 느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삼각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삼각대는 아름다운가, 이 삼각대는 디자인이 좋은가만 보는 거야.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다, 뭐 안정된 것 같이 보인다, 이러면 끝이야.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든지, 이게 무슨 나에게 큰 교훈을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얘를 경험해봐서 아는데라든지, 내가 얘를 사전 찾아봐서 아는데, 이런 개념은 들어가서 안 되는 거야. 작품에 대해서 그냥 순수한 태도로 저 의자는 하고 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중요해요. 문제로 바로 연결돼. 취미 판단에서는 대상에 대한 배경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의성,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익한지 아니면 말하자면 해가 되는지, 교훈적 내용, 뭔가 얘가 주는 메시지가 교훈적인지 아니면 좀 약간 좀 그 교훈적임을 반대로 해가지고 뭔가 타락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체 다른 맥락들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얘네들은 공동체적일 수 있대요. 미감적 공동체가 있대. 우리 셋이 예를 들면은 피카소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만난 거야. 수업 시간으로 만난 게 아니라. 얘도 피카소를 좋아하고 너도 피카소를 좋아하고 나도 피카소를 좋아해. 그러고 나면은 왜 얘네들끼리 실컷 토론하고 어떤 에센스적인 면, 예를 들면 피카소의 어떤 작품을 보고 딱 떠오르는 어떤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하면 얼추 공통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사물을 보는 눈이 특이하다든지 뭔가 이 시대의 어떤 고민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공통적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고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합니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근거로 공통감을 기본으로 합니다와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입니다. 여기 중요하죠, 그죠? 칸트가 궁극적으로 이 예술을 접함으로써 어떤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 예술 영역을 들여다보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였대요. 이것도 얼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라고 보여줬던 거지.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합리론적인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개념, 이성으로만은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인 단초를, 그 뿌리를 칸트에게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멋진 논변 때문입니다. 하면서 마쳤어요. 뭔 얘기인지 진짜 알겠어요? 예술을 감상한다는 건 다분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나 묶어서 최대한의 어떤 논리성, 최대한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이라는 공간은 지금까지 이성이 많이 해석을 해왔지만 다분히 감성의 영역에서, 감수성 영역에서도 뭔가 풀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하여 답은 몇 번에 있었을까요? 3번이죠, 그죠?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거 1번이라는 맞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지.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 개념의 한계로 객관성하겠다. 3번이 3번. 칸트는 이성에 대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였던 거는 아니죠. 말하자면 이성적 판단은 객관적 타당성은 담보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온갖 잡스러운 어떤 판단들은 이성으로만 채워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 맨 마지막 문단에서, 그죠? 그런 감수성이, 미적 공통체감, 미적 감수성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은 필요하고, 말하자면은 이런 칸트의 미감적 공동체 같은 개념을 통하면 인간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다.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것이다. 같은 식으로 보았죠. 10번 이 문단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되게 말하자면 사람을 아리까리하게 되게 힘들게 만드는 문제인데,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수로가 될 수 없다. OX는 O였지. 왜? 얘는 유용성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OX하면 O일 거야. 왜? 얘는 또 배경 지식 들어갔으니까 지식. 그 다음에 3번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X. 그치? 해당하지 않는다. 왜? 얘는 교훈성 같은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땡인 거죠. 4번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S는 P이다라고 어떤 다른 개입도 나지 않았으니까 4번 맞겠고 5번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여기서의 킬링 포인트는 모든 예술이죠. 그죠? 모든 예술을 싸잡아서 취미 판단으로 넘겨본대. 안 돼. 취미 판단은 한 작품에 대해서, 한 제품에 대해서, 한 문학 작품, 한 책 한 권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어. 개별 영역을 공통으로 묶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지. 11번 윗글을 통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1번이죠. 그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아니지, 그지? 예술 작품은 다분히 이런 영역, 미감적 판단력 영역, 취미 판단의 이론에 근거한 감상법으로 감상할 수밖에 없어. 12번 문맥상 기억에서 미음으로 바꿔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지하다는 실제 물건을 쥐어야 해.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지니다, 띈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예경이는 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수영이는 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분필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지하다야. 손으로 쥐고 있을 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실물이 손 아귀에 담겨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시면서 그 나눠드린 그 프린트 있죠? 거기에 태평천하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답을 달아주시고 한 30분까지 쉬죠.